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됐던 것들인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제가 한번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표시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첫 번째 현금, 두 번째 당좌예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예금, 네 번째 현금성 자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현금이야 여러분들 뭐예요?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동점이 발행한 수표. 동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라고 하죠. 그 당좌 수표, 이것이 현금이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은 당점이 발행한 수표예요. 당점이 발행한 수표. 당점, 다시 말해서 내가 발행한 거죠. 자사에서 당점이 발행한 수표다. 당좌 수표가 당좌예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당당 유동현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아이당당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온 것처럼 현금에 여기 초창기에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당당 유동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보시면 여기다가 한번 적겠습니다. 아이당당 유동현, 아이 나죠.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이고, 남이 유는 너죠. 유는 동점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앞에 당점, 동점이 없이 그냥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고, 앞에 당점, 동점이 없이 죄송합니다. 당좌 수표를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좌가 있던 없던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당점 동점이 없이 그냥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이고, 만약에 당점 동점 이런 거 없이 당좌 수표를 받으면 차변의 현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에서는 죽어도 나온 것이 있죠. 자기가수표. 무조건 자기가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이건 무조건 현금이다. 요 네 가지 수표는 무조건 현금이다. 꼭 알아놓고, 단 선일자 수표는 어음입니다. 선일자 수표는 어음이에요. 선일자 수표는.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당좌예금은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당좌예금에서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표를 발행하려면 조건이 있죠. 당좌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려면 당좌 수표를 어음을 발행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뭐 있겠습니까?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은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행에 담보가 없으면 개설 보증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한 것은 요것은 분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설보증금을 납부할 때는 요건 177번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과목 투자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려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때가 있고 은행에 담보가 없으면 개설보증금을 납부할 때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투자자산으로 분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보통예금은 여러분들 온라인 통장 아시죠? 온라인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이것은 개인도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도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금성 자산은 이론상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 전환이 빠르고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위험이 경미 작으며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가증권도 얘기하지만 유가증권 많이 안 나와서 제가 금융상품으로 은행상품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건 통합표시로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현금성 자산은 이론상에만 있는 거예요. 이건 이론상에만 있는 거예요. 이론상에만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은 실기에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다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보셔서 같이 여러분들이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들어갈까?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앞에서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당좌 예금, 당좌 차월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요 당좌 예금,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옛날에는 돈을 빌려오면 차입금으로 분개했지 않습니까? 차입금. 그래서 돈을 빌려오면 차입금, 부채로서 여러분들 해주신 건데 요거는 1년 이내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면 차입금인데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는 요거는 은행에 돈을 빌려오면 옛날에는 빌려오면 이건 당좌 차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합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던 은행에서 빌려오던 돈을 빌려오는 거 다 똑같다. 그래서 통합으로 요 당좌 차월도 뭘로 분개해준다. 이것도 이제는 단기 차입금으로 분개한다. 차입금, 단기 차입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년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은행에 들려보니 당좌 차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는 당좌 차월이라고 이론적으로는 나와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요건 다른 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그냥 빌려온 거, 남에게 돈을 빌려온 거 그냥 돈을 빌려오면 단기 차입금이지만 은행에 돈을 빌려온 건 당좌 차월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당좌 차월도 단기 차입금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또 여기서 같이 얘기해 줄 게 뭐였냐. 아까 하다 말았지만 가지급금과 요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타이트가 되면 안 되네.
가지급금 요것은 여러분들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수금 또 부채인데 제가 요거는 조금 빨리 할게요. 요거는 좀 다시 할게요. 요런 거 합니다. 먼저 여기에 자산을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어떤 건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의 반대말은 외상 매입금이죠. 그 다음 받으러 반대말은 지급 어음이 되겠죠. 타이팅이 안 되네. 마우스로 찍어야 되네. 그 다음에 대여금. 차입금.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가지급금. 가수금. 선납세금. 예수금. 자, 이것이 여러분들 하시고 하나 마지막 여기 하나 더 유동성 장기 부채. 요거 하나는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짝이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산 계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비유동 부채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사채.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장기 차익금. 퇴직, 급여, 충당, 부채. 그 다음에 마지막 임차 보증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부채를 내가 외우기 쉽게 하는 건데, 요거는 원래는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 요거는 여기는 비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이렇게 해서 좀 별도로 이렇게 다시 할게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외지 차선미 가예유 이렇게 하고 사장 태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는 사체 다야. 사로 시작하는 거 장, 태, 임 이렇게 외우면 요 부채는 다 끝나요. 근데 요거는 상반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반되는 거, 요 상반되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거래처가 여러분 입력하실 때 거래처가 꼭 들어가야 할 계정 과목입니다. 거래처가 꼭 들어가야 할 요것이 여러분들 전체가 다 여기까지는 시험 보실 때 거래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요것은 그래서 자산까지 합쳐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꼭 해나가셔야 됩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왕 이렇게 외우는 거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퇴짜로 시작된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퇴직금에도 그렇고 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건데, 요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요건 또 무슨 자산이에요? 요거는 당좌 자산이에요, 원래가. 여러분들 굳이 얘기하자면 다 요거. 지금 다 당좌 자산이에요. 요거는 유동부채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거래처가 꼭 들어갈 때고 요 부채는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외지 차선미 가예유 사장 태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 사자는 같이 여기 이렇게 써준다면 같이 사채는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사장 태임 이렇게 봐주셔서 앞자만 따서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앞자만 따준다면 외지 차선 미 가 예 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았나? 딱 맞았나 모르겠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자만 따서 여러분들 외지 차선미 가예유 그 다음에 사장 태임 그러니까 사장 태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편치 않을까. 나머지 요거는 다 상반된 요거 상반된 거예요. 다 반대 현상이에요. 다 반대 현상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들어가는 요거는 선납세금 요 예수금은 AT는 들어가. 근데 한국세무사는 안 들어갑니다.
선납세금과 예수금은 여러분들이 뭐 나오면 쓰고 안 나오면 안 써도 됩니다. 요거 두 개는 나머지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거 거래처 꼭 들어가는 거 잊어먹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소액현금 요거 말고, 요 소액현금은 요것은 본사, 아빠가 딸한테 용돈 주는 거야, 매달. 근데 이것은 아빠가 뭐냐면 본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사가 아빠야, 아빠. 아버지. 그 다음에 지점이 있죠, 지점. 지점이 딸이에요, 딸. 딸, 아들, 다. 본사, 이거 A 지점이 있겠고, A 지점, 그 다음에 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뭐 B 지점도 있겠다 보자, B. B라고 얘기하죠. B. 그 다음에 뭐 세 개 더, 하나 더 있다 봅시다. C. 자, 그러면 이 본점이, 이 본점이 요 본사, 본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본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딸이 세 명이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매달 이렇게 얼마씩 다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씩 이렇게 다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A 지점 얼마? 그러면 얼마 준 거야?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 여기는 커피값 얼마예요? 뭐, 얼마, 이게 본사로 자꾸 전화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서 소액현금이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는 50만원을 줬어, 매달. 월 50만원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긴 뭡니까? 100만원 줬어. 여기는 30만원 줬어. 이것도 욕먹겠다. 큰딸이면 여기가 100만원 할게요. 여기는 50만원. 여러분들 이렇게 용돈 따면 참 좋겠죠? 대화가 없으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셔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이렇게 줬어. 근데 요번에 지급한 게 요게 쓴 것이 여기는 85만원만 썼어. 쓴 것이 85만원 사용했어. 여기는 40만원 사용했어. 40만원 사용했어. 여기는 30만원 사용했어. 깔끔하게 다 썼네. 이거는 지점이야, 지점. 원래 딸들은 100만원 주면 다음 달도 100만원, 원래 50만원 주면 다음 달도 50만원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업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쓴 것만큼만 줘. 그래서 이렇게 채워놨다가 다 썼어?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85만원을 입금해줘요. 쓴 것만큼만. 85만원만 입금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쓴 것만큼만, 얼마만큼만? 40만원만 입금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50만원이 다시 또 잡히겠죠? 여기도 쓴 것만큼만 30만원만 입금해주는 거야. 그럼 다음 30만원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쓴 것만큼 입금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원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는 쓴 것만큼만 다 하시니까 50만원이 만들어진 거고, 이건 뭐 깔끔하게 뭐 그냥 30만원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사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회계가라고 얘기하고요. 회계가. 그 다음에 요 딸들을 뭐냐? 여기를 다 용도계라고 얘기합니다. 지점들은 그 금액을 쓰는 사람들은 다 용도계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흐름은 이런 전기로 간다.
이렇게 해서 여기 소액자금 소액자금 요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요건 전도금이라고도 얘기해요. 만약 공장이 다 있어. 그러면 A 공장, B 공장 해가지고 공장 전도금 얼마만 필요해 한 달에. 장갑도 사야 되고 비닐용지도 사야 되겠고 여러 가지 뭐 많다. 그러면 귀찮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가 필요합니까? 공장장한테 매달 얼마씩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징빙서류만 받고 그 받은 만큼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보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액자금 선급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쓰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분개하는 것보다도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나와 있죠. 요 현금 가부족은 어떤 이유로서 제가 이제 여기다 봐드렸지만 현금 가부족은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 가부족은요 이렇게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른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장부 금액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5,000원이야. 근데 실제 근거에 가보니까 4,000원밖에 없어. 아유, 화나죠. 장부 금액은 5,000원 써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4,000원밖에 없잖아. 화나죠? 짜증나죠? 짜증나면 중국집 가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짜증나면 현금이 도망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금이 대변에 가시고 현금이 대변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몰라. 그러면 현금 가부족으로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주신 거고 요게 먼저 요게 1차적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먼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거. 장부 금액은 5,000원인데 실제 근거는 5,500원이야. 가슴 떨리죠. 500원이 더 들어와 있잖아. 그럼 현금이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00원이고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말하자면 짜증나는 거죠. 왜냐면 내 장부 금액보다 적으니까 근거 금액이. 그래서 현금이 나간 거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나간 것이고 장부 금액 5,000원보다 500원이 더 많아졌잖아요. 만약에 이거 분기 안 한다. 그럼 분기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기가 500원 먹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장부 금액이 기준이에요. 장부 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더 컸어. 그러면 돈은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분기에 500원이 더 들어왔다고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라는 금액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그 현금 가부족을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1,000원 중에서 600원은 비용 계정으로 밝혀졌고 뭐 다른 계정이 있고 현금 가부족은 뭐 또 400원은 나머지 밝히지 못했어. 그러면 잡손실로 처리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해주신 거니까 이런 원리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오늘 한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분개할 수 있게끔 동영상을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가부족은 요건 일시적 가계정이다. 일시적 가계정이다. 그래서 일시적 가계정은 제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일시적 가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금 가부족, 그 다음에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수금, 인출금. 그러니까 현금 가부족은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이 불일치,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 이게 현금 가부족이 되는 거고, 가지급금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죠.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지급금은 제가 쳐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가지급금은 내용 불명의 돈을 지급하고 우리 증빙서류가 도착이 안 된 경우까지는 가지급금을 처리했다가 과야지만 정리가 되는 거고,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이나 물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로서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요 가수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야. 아까 돈은 입금되었지만, 아이고, 돈은 입금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돈에 대한 임시 기록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돈은 입금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 아직 말하자면 돈은 입금되었지만 이렇게 치지 말고, 돈은 입금됐지만 증빙서류가 도착이 안 된 경우, 안 된 경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수금이에요. 그 다음에 인출금은 개인 사장이 가져간 돈이나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죠. 사장을 또 여기 회계에서는 점주라고도 얘기합니다. 점주, 조그만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일시적 가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임시계정으로서 결산 전까지 있다가 결산 전까지 사용하다가 결산 시에는 꼭 없어져야 할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온 거, 세무에서는 요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일반 전표들에 가셔서 차별에다가 전기 쳐볼게요. 그러면 정기 오류 수정이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씩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여기다 쓸게요. 내가.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 오류 수정 요 이익은 요게 지금 몇 번대냐면 370번 이라고 나온 것이고, 또 하나 전기 오류 수정 이 두 가지 또 나온 게 있어요. 하나 더 나온 거는 912번대예요. 요거는 전기에 오류사항이 당해 연도에 전가가 아니고 전기의 오류사항이 당해 연도에 밝혀진 거야. 이게 밝혀진 거. 그런데 이 밝혀진 건데 그것이 유의적이다. 유의적인 경우는 300번 때 이 잉여금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해줘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해줍니다. 유의적이다는 건 중대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영업외 수익 계정이에요. 영업외 수익, 이거는 똑같아요. 정기 오류사항에 당해연도에 밝혀진 거, 오류사항이 당해연도에 밝혀졌는데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요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실도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밑으로 가서 할까? 여기는 수정 손실이에요. 수정 손실, 여기도 수정 손실 두 개씩 있는데 번호가 달라. 그래서 하나는 371번, 요거는 962번. 요건 이익잉여금 맞고요. 요거는 영업외 비용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사항은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생해 주는 것이 이런 원리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기효율 수정이익과 수동손실이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유의적이다. 이것이 뭐냐면 중대하다. 중대한이야, 중대한. 유의적, 중대한. 옛날엔 중대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대한이라고 안 하고 유의적으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이렇게. 그래서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은 일반적인 상관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세라는 것이 있어요. 관세환급 149번, 151번 있죠? 요 관세환급 것 하나 마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관세 환급이 있습니다. 환급금. 요거는 149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관세환급 151번이 있습니다. 이 관세환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146번 상품 하고, 그 다음에 147번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 다음에 148번 매입, 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쫙 이어간 거예요, 원래가. 그다음에 개정 과목 여기 보시면 상품이고,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매누리가 요거고, 148번이 매입, 할인입니다. 그래서 관세환급은 우리가 149번을 간 거고, 요거는 150번이 제품이에요. 제품. 관세환급이 151번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거 똑같이 쓸게요. 여기는 149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51번. 이렇게 해서 번호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상품을 내가 상품을 수입했어. 수입했을 때 관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또 3재 외국으로 또 수출했어. 그럼 내가 수입할 때 관세를 내가 낸 것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외화벌이 또 획득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그때 환급해 줍니다. 하지만 내가 상품을 수입해서 관세를 냈어.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팔았어. 그러면
뭡니까? 우리나라 돈은 이게 좀 회전이 아니, 외국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세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는 건 관세환급이 없어요. 내가 수입했다가 다음 3자, 다른 외국으로 다시 또 수출했을 때는 관세환급을 받는데 그것은 상품일 때는 149번, 원재료일 때는 150번으로 우리가 제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산입니다. 요 단기 투자자산은 단기 금융상품서부터 이어서 이루어지는데 요 단기 투자자산은 이것도 통합표시예요. 어떤 거냐면 단기 예금, 원래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 증권, 요걸 합쳐서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하는데 단기 예금은 요즘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상품 여기 나와 있죠. 요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요거는 요거 두 개 있죠. 요 번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78번, 128번이 아니고 요거는 123번. 요거는 12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상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요 단기 투자자산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매도가는 증권 178번, 182번은 투자자산입니다. 요게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신 거고 단기 금융상품은 은행상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해주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번호 적혀 있는 건 계정 과목 실기에 나오는 거고 이렇게 번호가 안 적혀 있는 것들은 이론상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고 자 이런 원리로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여기까지 우리들이 아까 했었기 때문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이 발생할 때 수익을 받을 때는 선납세금을 꼭 세금을 공제하고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도 요거 매입하는 거죠.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 매입할 때 요 단기 매매 증권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단기 매입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가 아니에요. 900번대에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간다. 왜? 내가 여러분들 회사에 돈을 벌면 꼭 유가증권을 사야 됩니까? 그런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을 800번대를 하지 않고 유일하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구입하는 건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만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유가증권 나왔었죠? 요걸 갖고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은 단기 매매증권 아성회사라고 했어. 아, 그러면 왜 회사 이름이 나오고 뭡니까? 아성 주식회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단기 매매 차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을 분기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뒤에 여기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58만원 수수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들어갔죠. 별도로 들어갔죠.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진하게 여기다 분명히 처리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단기 매매증권을 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타사증권이기 때문에 액면가 필요 있다 없다? 액면가 필요 없다. 왜? 타사증권은 내가 뭘 했습니까? 매입한 금액, 장부 금액이 기준이다. 액면가는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줘서 단기 매매증권 100주 곱하기 5,800해서 58만원과 매입수수료 요것이 요 매입 수수료 요것이 수수료 비용이 되는 거예요. 요게 몇 번대? 900번대 영업 외 비용입니다. 요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간 것들은 분계가 이렇게 당좌예금과 이렇게 나갔죠. 그렇죠? 그 중에 58만원 중에서 얼만큼 처분했습니까? 50주만 팔았네요. 그러면 58만원 중에서 100주 중에 여기 100주죠? 100주 곱하기 얼마 있습니까?
골뱅이하고 5,800원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8만 원이었었어요. 구입한 금액이 구입 금액입니다. 구입액이. 그런데 구입액이 요건데 이 중에서 몇 주만 50주만 팔았잖아요. 그렇죠? 50주만. 그래서 50주만 팔았으니까 50주의 원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9만 원이 된 거예요. 50주의 원가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얼마에 파는 거예요? 지금 얼마에 팔았죠? 이것은 얼마야? 50주 곱하기 5,500원에 팔았네요. 5,500원.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온 겁니까? 27만 5천 원에 내가 이거를 처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주신 거죠. 그러면 얼마 차익이 생겼습니까? 여기에서는요. 얼마 차익이 생긴 거야? 15,000원만큼 우리가 뭐가 생겼습니까? 15,000원만큼 손실이 발생한 거네요. 왜? 29만원짜리를 2,500원 했으니까 15,000원 손해봤지만 손해보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붕괴가. 여기서는 요 붕괴가 15,000원에다가 처분할 때 수수료 있죠? 요 처분 수수료까지 포함이에요. 얼마? 만원. 여기까지 포함해서 손실을 본 게 그래서 합쳐서 25,000원을 손해본 거예요. 왜? 장사하는 사람은요, 처분할 때 수수료 자기가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까지 손해본 거야. 그래서 요 붕괴가 요렇게 나온 거야. 29만원짜리 26만 5천원에 받았죠. 왜? 만원 빼고 받았으니까. 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할 때 이거 지금 재고자산이 아니죠. 재고자산 처분하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재고자산이 처분 발생 안 하면 원래는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잠깐만 쓸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26만 5천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29만원. 그 다음에 원래가 여기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원래 만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붕괴가 됐어야 돼요. 15,000원, 275,000원하고 여기가 15,000원 이렇게 붕괴가 되고 원래가. 그 다음 여기에 처분 수수료 얼마? 만원. 그 다음에 요거를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으로 차감했다고 그랬죠? 원래 보통예금 얼마? 만원. 이렇게 쓰는 게 옛날에 저도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재고자산을 처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처분 수수료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쓸 수가 없이 이거를 포함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요것이 요런 식으로 표기법이 된 거예요. 요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분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 포함시키고 25,000원 이렇게 포함시킨 거예요. 요게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빼고 빠졌으니까 요거 빠지면 보통 예금 빠지니까 요거 또 얼마로 바뀌는 거야? 26만 5천원으로 바뀌겠죠. 요거 보통 예금은 빠뜨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거야. 처분 수수료도 빠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평가 여기서부터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쳐드릴게요.